책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요. 여러 채 아파트를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계속 사모으라는 책이죠. 회사는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고로 우리는 통장에 돈을 썩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도 역시 물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죠. 우리는요, 직접 시간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생산성이 있는,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생산 자산을 사모아야 하죠. 부동산이 생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회사에 시간과 돈을 교환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아파트 하나를 투자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전세금은 오르고 이 오른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또 하나 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부동산 시스템 구축 로드맵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년 전에 산 집에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이 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사는 것이죠. 그렇게 매년 아파트를 한 채씩 사모으다가 각각의 전세금이 또 오르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사면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요. 15년 후에는 우리는 40채의 아파트를 갖게 됩니다. 너나위님의 세 가지 투자 기준은요. 아파트의 저평가, 그리고 적은 투자금, 그리고 리스크 감당 여부입니다. 이제 책 내용 전체를 한번 보시죠. 이 책은요,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아파트 투자에 관한 책입니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계속 사모으라는 책이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갭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면 이 갭 투자는요. 매매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요. 전세금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갭 투자로 이제 아파트를 사모으는 사람들은 매매가가 오를 아파트를 사모으는 거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세금이 오르는 아파트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죠. 이 책은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는 너나위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10만 부 돌파 기념 증보판이라서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디자인이랑 조금 다르고 이분이 바로 너나위님이죠. 처음에 이제 너나위님은 부동산과 맞벌이 하라라는 책을 쓰신 너바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현재는 월급쟁이 부자들 여기 뭐 카페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죠. 거기서 이제 활동 중이십니다. 아주 굉장히 잘 제가 많이 듣는 팟캐스트예요. 이 책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의 프롤로그로 시작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 저자는요 회사를 다닐 때 퇴사를 종용하는 인사팀 직원을 피해 다니는 선배를 마주합니다. 이거를 보고 깨달아요. 회사는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현실이었죠. 돈 공부를 아예 안 해봤거든요. 돈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어느 날은 아내와 약속을 잡았다가 아내분이 갑자기 갇힌 회식 때문에 약속이 취소됩니다. 저자 너나위님은 집에 가려다가 서점에 들려서 우연히 책 하나를 보게 돼요. 바로 빨간 표지의 그 책, 너바나님의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입니다. 이 책이죠. 이 책은요 지금 절판되었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네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약 중입니다. 나중에 빌리면 이 책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너나위님은요 이 책을 다음날에 사서, 왜 다음날에 샀냐면 책 읽는 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읽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계속 그 책이 생각나서 다음날 서점에 가서 산 거죠.
그리고 너바나님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뭐 책에 블로그도 써져 있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컨택을 한 거죠. 너바나님께 많이 배웠다고 해요. 자본주의와 뭐 돈에 대한 무지 이런 걸 깨달은 거죠. 물질을 대하는 태도로 표현되는 돈그릇이란 걸 돈그릇이 이제 사람마다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며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지금의 본인을 결정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이런 거 보면 사실 투자 공부가 결국에 인간을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뭐 단순히 돈만 알아서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나를 알아야 되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알아야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고, 투자에서 좋은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요, 저자의 그 본인의 경험과 깨달음을 공유하려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만큼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것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은 인류 역사상 단 한순간도 자산으로 가치를 잃어본 적 없다. 그렇게 이런 부동산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저 내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실제이자 현실이다. 라고요. 이 책은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요,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여기서 아주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2장은요,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 여기서는요, 직장인의 간략한 투자 전략과 저자가 여러 투자 중에서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3장은요, 평범한 직장인도 얻을 수 있는 성과. 이 장은요, 실제 저자님이 투자했던 내역이 나옵니다. 그 투자마다 교훈이 나오는데요, 이거기만 봐도 굉장히 인상 깊으실 거예요. 이 책의 핵심 파트입니다. 4장은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지식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배경 지식이 나오고요. 5장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이 나옵니다. 임장과 아파트 기본 조사 방식이 나와요. 마지막 6장은요, 당신의 돈그릇을 키우고 싶다면입니다. 여기서는 돈을 벌기 위한 마인드에 대해 나옵니다. 이렇게 총 6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럼 1장부터 같이 보시죠. 1장은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책은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이 장에서는요, 구체적인 투자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소제목을 미리 공유드리면요, 무관심 속에 썩어가는 당신의 돈,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당신마저 관심 없는 당신의 노후, 직장생활 0년차 당신의 현 주소는 입니다. 이 장을 보시고요, 투자의 필요성과 지금 당장 투자를 실행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관심 속에 썩어가는 당신의 돈. 대한민국은 경제체제로 자본주의를 택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영향을 받게 되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 혹은 만원짜리 지폐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이 돈의 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중심에는요,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우리가 맡긴 돈을요,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통해 빌려주고 이자를 통해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이자의 일부를 적금이나 예금, 이자로 주는 거죠. 이거는 은행이 맡고 이거는 돈을 맡긴 사람을 주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으로 무언가를 해서 수익을 내고요, 그 수익 중의 일부만 돈을 맡긴 우리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고객의 돈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동안 시장에는 실제 돈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생겨납니다. 자,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했는데 은행은 여기서 90만 원을 남에게 대출해 줬다면 현재 시장에는 19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건 100만 원이었는데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은행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밥줄인 이런 메커니즘이 반복돼야 자본주의도 유지될 수 있죠. 이런 원리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요. 이는 돈이 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돈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것이죠. 고로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요. EBS 자본주의라고 이제 유튜브에 치시면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아니면 뭐 서점에 책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꼭 읽어보시는 거 추천해요. 자본주의를 살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결국에 통장의 돈은요, 밑 빠진 독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녀석이 조용히 다가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죠. 이는 결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도 물건이잖아요. 그것도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제죠. 동시에 투자대 성격도 갖고 있어서 완전한 성형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생필품은 완전한 성형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요. 아파트는 왔다 갔다 하죠. 뭐 정책도 있고 정권도 있고 여러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파트도 역시 물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말은 단순히 투기꾼들이 외치는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자본주의에서. 고로 우리는 통장에 돈을 썩히는 게 아니라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았다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래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노동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라는 무대에 세 명의 배우는 바로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기업은요.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투입해서 확보한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필요한 장비를 들이는 한편 노동자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하죠. 이후에 기업은요,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 중에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요,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에 남은 만큼 자신 몫으로 가져가죠. 근데 여기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은 줄고요, 기업과 정부의 소득은 늘고 있어요.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국회 예산정책서에서 갖고 온 소득 불균형에 관한 그래프인데 가계의 어떤 비율은 낮아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기업은 늘어났고요. 정부도 역시 뭐 그래프에서 미미하지만 약간 늘어났습니다. 결국 가계만 줄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직장인을 위한 자본주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마저 관심 없는 당신의 노후. 인플레이션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이 두 개는요, 우리에게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요. 당신의 노후. 세 개. 인플레이션, 소득 분배의 불균형, 그리고 당신의 노후.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요,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사회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책임질까요? 우리는 소득 수준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 금액은요, 월 99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요, 전체 5%에 그치죠. 퇴직연금 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여기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체크하면 5.5%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연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생활 지원은요, 필요 수준의 턱없이 모자라므로 노년 노동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노인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요, 젊은이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대다수죠.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요,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본격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운 나의 1차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 부자는 그 다음에 따라온 결과였을 뿐이다 라고요. 1차 목표는 나의 노후였던 거죠. 직장생활 N년차 당신의 현주소. 이 장에서는 투자하기 전에 너나위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구 광이었어요. 10년 동안 2억을 모아서 결혼 때 간신히 전세로 들어갔어요. 돈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손가락질하며 욕했죠. 저자는 얘기해요. 이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고 내가 변화할 때는 바로 자기 점검부터 했다고요. 변화하기 위해선 자기 점검부터 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미래를 바꿔보고 싶다는 의지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요. 경제적 자유 이전에는요. 일단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노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돼버려요. 저자는 말합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도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빛이 들어오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덮어놓고 문제점만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배워가며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1장은 끝납니다. 1장 요약해 드릴게요. 자본주의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갈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에 속하는 당신은 예전보다 더 적은 목을 가져가고 그만큼 기업과 정부가 더 가져갈 것입니다. 늦은 결혼과 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당신은 더욱 오래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투자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2장은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1장에서는 투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면요, 2장에서는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의 투자 전략. 돈을 버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시간을 투입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시간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낮든 반대로 높든 우리 직장인은요, 결국 시간과 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기도 하죠. 어쩌다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 순간부터 교환할 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동해야 돼요.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으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버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을 쓰는 방식을 변화해야 됩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예 비용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 그 생산성이 있어서 그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생산자산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이나 주식은요, 생필품이나 사치품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신기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산의 일종이죠. 사용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요, 소비적이기에 소비자산으로 정의됩니다. 참고로 2019년 대한민국 저금리 환경에서는 은행의 예금 통장에 있는 잠든 돈 역시 소비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림 하나를 볼게요. 이걸 돈을 소비자산에 쓰는 사람, 소비자산에 쓰는 사람. 여기는 돈을 생산자산에 쓰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치와 가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자산은 감가상각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소비자산과 정확한 대척점에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A와 B의 자산 격차는 점점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얘는 망하고 얘는 점점 올라가죠.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돈을 버는 방식은요, 시간과 무관하게 버는 방식,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돈을 쓰는 방식에는요, 생산자산을 구입하고 소비자산을 구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럼 보면은 1번부터 볼까요?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고 생산자산을 구입하는 건 자산가와 부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벌고요, 생산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직장인 투자자 아니면 자영업 투자자죠. 반면에 이제 시간과 무관하게 벌지만 소비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호화로운 생활하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근데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데도 소비자산을 구입한다? 그럼 이제 재테크나 투자에 무관심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는 이 4번에 있다고 치면요, 일단은 3번에 갔다가 결국엔 1번으로 가는 어떤 이런 길을 걸어야 돼요. 1번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직장에 다니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그 돈을 소비자산이 아니라 생산자산을 사는데 써야 됩니다. 그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고요, 그리고 생산자산을 구입하는 자산가와 부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져 버린 직장인의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버느냐보다는 어디에 쓰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4번 포지션에서 3번 포지션으로 가는 게 1단계의 목표죠. 돈을 쓰면서 결국 돈을 버는 법. 직장인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옷이나 차, 그 외 생필품, 사치품, 소비자산을 사는데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필요한 것에 아껴 사용하고 남는 돈은 통장에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필요한 것을 사고요, 남은 돈으로
향후 가치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생산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 쓸 당시에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이 3번, 이거 여기죠. 생산자산을 사는 이 3번의 돈을 쓰면서 과거라면 꿈도 못 꾸지 못할 소득을 얻었습니다. 아래 한 가지 방법이에요. 돈을 쓰는 대상을 내가 산 것보다 절대 비싸게 되팔 수 없는 것, 즉 소비자산이죠. 이걸 사들이는 것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것, 즉 생산자산이죠. 이걸로 바꾼 거예요. 결국에 직장인은요, 비근로소득을 창출해야 돼요. 아래 6단계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직장인의 비근로소득 창출 6단계. 1단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시간과 근로소득을 교환하는 거죠. 2단계는요, 소비 자산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한다. 절약을 말해요. 3단계는요, 남은 돈을 모은다. 이건 자본화를 뜻하고요. 4단계는요, 모은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산다. 이건 투자죠. 투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5단계는요, 위에 1에서 4단계를 반복하면서 규모를 키워서 자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돌리다 보면 생산 자산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생산 자산도 일을 해서 돈을 더 갖다 주고요. 그러면 6단계는 이제 시스템으로부터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는 거죠. 바로 비근로 소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흐름으로요, 저자가 부동산을 통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즉 비근로소득 창출을 했던 구체적인 순서입니다. 결국에 시간을 투자해서 소득을 만들고요, 그 중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모아서 자본화한 후에 그 자본으로 생산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를 깨닫고 투자라는 수단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필요한 것은요, 그저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찾는 능력을 익히고요, 동시에 투자 횟수를 늘려서 자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꾸준함입니다. 자, 그럼 저자가 왜 부동산을 선택했을까요? 예적금과 보험은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어렵죠. 주식과 펀드는요, 일단 펀드부터요. 펀드는 운용 보수가 있어서 이것저것 떼고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잃고 시작하는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죠. 주식 투자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자가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정보 대칭과 레버리지 때문이에요. 정보 대칭이란 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거의 대등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보통 주식은 정보를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식을 사는 사람이 그 기업에 관련된 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공부를 한 주식 운영사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죠, 주식은. 반면에 이제 부동산은 매도자 매수자 1대1의 거래니까 거의 대등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나 전세금을 합쳐서요, 본인의 돈보다 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게 지렛대를 의미하는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죠. 정리해 볼게요. 아래와 같이요. 생산자산의 종류별 장단점. 예적금은요, 원금 보존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험은요, 원금 보존되고 보존 위험이 보장되지만 장기적으로 현금 유출이 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리고 판매 수당 등 높은 사업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요. 펀드는요, 전문가가 운영해 주므로 편하지만 수익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요. 운용 보수 등 높은 사업비를 부담하고요, 갖고 있는 사람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죠. 주식은요, 투자자 판단에 따른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높은 수익, 기대 수익,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큰 장점이죠.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무이자 레버리지가 불가합니다. 부동산은요, 투자자 판단에 따라 직접 투자 가능하고요, 높은 기대 수익, 그리고 소액 투자 가능. 이거는 소액 투자 가능이라고 쓴 거는 주식만큼의 소액은 아니겠죠. 그리고 무이자 레버리지 활용 가능. 단점은 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존재해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니까. 그리고 낮은 황금성, 잘 팔리기가 힘들죠, 주식보다는. 저자가요,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생산자를 마련을 위해 투자 대상으로 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요, 레버리지였다고 해요. 레버리지 사용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제 돈 3억 원으로 3천만 원의 수익을 오면 수익률이 10%예요. 근데 내 돈 5천만 원에 이제 뭐 빌리는 돈, 뭐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받아서 2억 5천을 마련해서 남의 돈으로 이제 수익을 3천만 원 내면은 내 투자금은 5천만 원이잖아요. 수익률이 60%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 눈덩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덩이가 크면 클수록 한 번만 굴려도 더 많은 눈이 달라붙어서 쉽게 더 큰 눈덩이가 된다는 의미죠. 운용하는 자산의 크기가 클수록 기대 수익금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각각의 투자 수단, 즉 본인이 사게 될 생산 자산의 특징을 공부해서요, 그 특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산 자산이 맞는지 좀 공부를 해야 되죠. 각 투자 수단의 특징을 공부하고 배워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저 한두 번의 수익이나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투자는. 노후 준비와 경제적 자유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꾸준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은 마무리예요. 그리고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돈에 대한 무지는요, 차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궁극적으로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이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싶다면요, 돈 쓰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나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생산 자산이죠. 부동산의 강점은요, 자산의 규모를 키우기 적합한 레버리지를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레버리지 말하는 거죠. 전세 레버리지. 다음은 3장입니다. 3장은요, 평범한 직장인도 얻을 수 있는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또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이야기했다면요,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실제 너나위님의 투자 사례가 나옵니다. 너나위님의 첫 번째 사례는요, 의왕시 25평 아파트입니다. 전세 레버리지로 7배 수익을 얻으셨죠. 너나위님의 투자 방식은 자산의 크기를 불려나가며 시간을 이용하는 투자입니다. 자산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가진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진 돈에는. 그래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자는 이제 15년도 늦겨울에, 15년도 부동산 호황장 시작이죠. 15년 늦겨울에 저자는 1기 신도시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기 신도시인 안양시 평촌 신도시 옆에 위치한 의왕시 내손동을 접하게 돼요. 여기 평촌역이 있고 여기 학원가가 있고요. 이렇게 평촌 1기 신도시 옆에 의왕시 내손동이 위치하게 되어 있죠. 1기 신도시에는 일단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요. 아주 오래됐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며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참고로 1기 신도시는요, 경기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삼본, 고양시 일산, 부천 중동이 있습니다. 이 1기 신도시의 지금의 문제는요, 아파트가 많이 낡았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중에 저자는요, 내선동에 위치한 새 아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 아파트니까 아무래도 전세 비율이 높겠죠. 전세 비율. 의왕시 내손동은요, 평촌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지만 물리적 위치도 가깝고 버스 교통 여건도 좋은 데다가 평촌의 입지를 공유하고 있었대요. 평촌 내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은 그 가치가 훨씬 높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평촌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새 아파트라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었죠. 사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부지 내에 구축 아파트들이 다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하지 않은 이상은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 지어지고 있는 새 아파트들을 노렸던 거죠, 저자는. 내선동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여럿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저자 눈에 띈 것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이 아파트였어요. 이유는 세대수가 가장 많은 대단지고요, 초품화였다고 합니다. 지하철역과 거리는 좀 있지만 버스 노선이 많은 편이라 역까지 이동도 어렵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다고 해요.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전세나 혹은 매매 물건을 구한다는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는 것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신축이라는 조건은 후순위였고요. 입지를 먼저 봤다고 해요. 아파트의 진짜 가치는 입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 꼭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저자는 말합니다. 투자를 고려할 때 입지를 우선으로 보고요. 그 다음 신축인지 구축인지 부차적인 이제 조건들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거죠.
무조건 신축 아파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입지는요, 꼭 사람들의 선호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입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항목별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교통, 주변 환경, 학군들이 있죠. 이제 각각의 항목이 우수할수록 그 땅의 선호도는 높고요. 수요가 많으며 또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 노력 끝에 해당 아파트를 사는데 총 들어간 돈은요, 2,060만 원이라고 해요. 이 투자금을 통해 나중에는 1억 4천 정도의 이득을 얻었죠. 총 그래서 7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간이 흐른 지금 소액으로 투자한 내선동 이 아파트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자는 돌이켜봤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현재 철도가 이제 동탄 인도건선 그리고 월곶 판교와 월판선이라고 하죠. 개통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호재가 존재했던 거예요. 투자 당시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판단한 거죠. 게다가 인근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들이 부동산 상승장을 맞아 완판되었다는 점도 충분히 그 지역에 어떤 수요가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투자 당시에 저자는 몰랐어요. 그래서 미래를 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 당시는. 하지만 이제 기억해야 할 기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해당 물건이 현재 저평가됐냐 아니냐예요. 저평가. 엄청난 호재가 있어도요. 결국에 이게 반영이 돼서 저평가가 싸다, 저평가다 라는 상태가 아니면은 그 대상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된 거면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결국에 이 투자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에 투자해서 2019년도에 매도를 해서 판 거죠. 여기서의 투자 교훈입니다. 레버리지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투자 수단이지만요, 잘만 활용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주택이 신축이냐 구축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내 생각대로 늘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다. 늘 투자함에 있어서 서프라이즈 이런 사건들은 나타나죠. 결국에 투자는 대응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고 잘 투자가 이어질 수 있게 가는 거죠. 따라서 나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부동산에서 이제 매도자랑 가격 협상을 시작했대요. 사실 부동산에서 가격 협상을 안 해요. 안 해요. 이미 다 가격 협상이 끝난 다음에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가격 협상은. 그 자리에서 깎으면 서로 기분이 나빠져요. 부동산 거래는 나와 매도자 둘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맥, 중개인, 임차인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연을 맺는 일이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요, 좋은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호재보다는 저평가가 잃지 않은 투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호재는 불확실성이 있죠. 어디 철도, 어디 길 연결된다고 하는데 공사가 늦춰지거나 이미 반영된 부동산인데 공사가 늦춰지면 바로 떨어지죠. 두 번째 케이스로 나오는 건요, 분당 21평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얻은 게 수익이 1억 2천만 원이죠. 저자는 투자 물건을 찾기에 수월한 시기가 이사가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거래하려고 안 하니까 이때가 오히려 저평가 물건을 급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초, 한여름 휴가철에 속하는 8월 중순까지 여름 비수기, 그리고 11월 초 아니면 설 명절에 있는 1월 말 이런 게 거래 비수기죠. 이사하기 어려운 날씨예요. 부동산은 손님이 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매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급매를 사기 위해서. 원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원래 저자는 광명시 철산역 인근의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봤다고 해요. 당시에 3, 4천만 원이면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었죠.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그래서 퇴근 후에 매일 임장을 갔다고 해요. 매일 다니다가 생각을 했대요. 이상하다.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지? 가파른 언덕에 여기 가까운 분당 구미동의 아파트와 아주 비슷했던 거예요. 평소에 많이 보고 다녔던 거죠, 저자가. 2, 3개월 전에 분당 구미동의 아파트 시세를 다시 파악하고자 봤는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인근의 직장이나 강남 등으로 향하는 교통, 편의시설, 자연환경, 중고등학교, 학원가 보고 있던 광명 철상동보다 더 좋게 느껴졌다고 해요. 이때 저평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분당의 구미동이
저평가됐구나.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저평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저평가는요,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한 걸 뜻합니다. 가치와 가격 두 가지 요소로 판단할 수 있기에 어떤 물건의 저평가를 알려면요, 그 가치와 가격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 두 요소 중에 가격은 이미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정보이므로 특별한 안목이 요구하진 않아요. 뭐 키면 나오잖아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KB 뭐 부동산이나. 따라서 고수든 초보자든 어떤 매물의 가격을 알아내는 데는 능력에는 그 큰 차이가 없어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더욱이죠. 뭐 빌라 뭐 이런 거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고 치지만 결국에 이제 고수냐 중수냐 초보자냐 그 차이는 이제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에서 나뉩니다. 부동산 물건의 저평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목을 가지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야죠. 아파트의 여러 특징을 파악하고 있으면 장점이 무엇이 될지 단점이 무엇이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여러 방문해서 실제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봐야 하고 부동산은 발로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야기도 듣고 공부하다 보면 계속 머릿속에 계속 쌓이겠죠. 내 머릿속에.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쌓다 보면 지역 지식을 우리는 비교 평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저평가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저평가 됐는지. 해당 물건이 싼지 비싼지 알게 되는 거죠. 이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요, 물건의 가치 판단은 정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요, 저자는 결국 광명 철산동 아파트가 아니라 분당 구미동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됐다고 합니다. 확실한 근거, 본인만의 근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에 2,450만 원을 투자했고 2019년에는 수익률이 4배, 5배였죠. 시세차익이 1억 2천 정도 났네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 교훈은요, 해당 부동산이 가진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찾아라. 입지의 가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 이거는 비교하면서 알 수 있겠죠. 여러 투자 대상을. 실제한 투자자로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 투자자는 대출 가능 금액을 점검해서 자신이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 역전세가 났을 때도 뭐 알 수 있고 하는 거죠. 초보 투자자라면 이제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물건에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먼저 쌓아야 거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죠. 다양한 투자에서. 이외에도요, 수지 32평 아파트와 평촌 21평 아파트 투자 사례가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저자는 얘기해요. 일치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부동산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비교법이죠. 뭐 여러 봤던 물건들을 비교하면서 여기는 저기에 비해 싸다, 훨씬 입지가 좋지만 그렇게 계속 혼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해서요,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요, 자산의 규모를 늘려간다면 누구나 부동산의 계단식 상승 구간에 나타날 때마다 이제 내 자산이 계속 뻥튀기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쉬는 동안에도 계속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는 거죠. 비록 왔다 갔다 하지만. 저자는 얘기해요. 나는 좋은 투자처가 보이지 않은 순간에도, 또 당장 투자금이 없어 어차피 투자를 실행할 수 없던 시기에도 꾸준히 발로 현장을 직접 찾아갔기에 가능했다. 나는 주변 투자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는 지역이 많아야 투자 시점에 보다 빨리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발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머릿속에 쌓아두고. 저는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는데, 여기 발품을 팔면서 이제 뭐 임장을 다니시잖아요. 그 꼭 기록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비공개 폴더에 다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임장 노트를. 그래서 나중에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료들을. 결국에 그래서 수지 아파트를 통해서는요, 2017년에 투자해가지고 2,700을, 그리고 2019년에는 총 4배의 수익을 얻었어요. 투자 교훈은요, 수지 아파트에선 단순히 공급 물량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가격이 가치 대비 저렴한지 먼저 고려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 기준의 3가지, 저평가, 적은 투자금, 작은 동원력. 아는 지역을 늘린다는 건 투자 후보군을 늘려가는 동시에 협상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는 일이다. 예를 들어 뭐 여기 찔러보고 안 된다고 하면 가격 협상이, 그럼 다른 지역, 평소에 봤던 다른 지역에 봐서 가격 협상을 하면 되는 거죠.
때로는 매매 계약 후에 새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 임차인이 안 구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하면서 물량을 늘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임차인이 구해져서 투자를 계속 뭐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평촌 아파트에서 받은 인사이트예요. 평촌 아파트. 나는 호재는 물론 정책에 따른 시장 흐름의 변화, 즉 풍선 효과 등 예측해 물건을 선점하는 식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 또한 예측의 영역이다. 예측의 영역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시점에 저평가됐는지만 보는 거예요. 내가 평촌의 S아파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일시적 공급으로 인한 눌림목 현상과 그에 따른 저평가, 그리고 거기에 높은 전세가율로 소액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시장에서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그로 인해 규제와 풍선 효과 등이 생겼을 뿐이다. 예측을 안 했어요. 나는 이를 예측하지 않았고 사실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분명히 알고 있죠.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걸. 무조건 좋은 지역에 투자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세운 투자 기준에 충족되는지 살핀 후에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결과 이제 평촌 아파트는요, 2017년도에 실제 투자금 한 3,500 정도 되고요. 19년도에 시세 차익 7,700, 그래서 2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쌓은 투자 교훈은 괜찮은 입지에도 부동산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세가 주춤하다면 예의주시해라. 주위를 계속 보라는 얘기예요. 주위에 비해서 안 오르고 있던 지역을 투자하라는 얘기죠. 매도자의 매도 사유를 대화해서 협상 과정에서 파악해야 된다. 등기부 등본 열람 필수다. 경험이 쌓여 투자 가능 원시 여러 군데로 늘어날 경우에 입지와 위상을 고려하라 라고 투자 교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4건의 투자 사례가 담긴 3장의 요약입니다. 전세 투자란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하여 무이자로 돈을 빌려 자산을 사는 방식의 투자다. 그 저자가 주로 활용한 방법이죠. 투자자는 부동산 매매 과정은 물론 임대하는 과정에도 신경 써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임차인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료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들의 사용 수익권을 절대 망가지지 않게 하는 거죠. 전세 투자 성공의 핵심은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것이다. 저평가는 비교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식이 계속 쌓이니까 활용하고 경험이 실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라고 3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투자 입문자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투자 이유, 방향, 그리고 투자 사례를 봤다면요. 이제 남은 4, 5, 6장에서는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과 실천법, 그리고 마침내 성공적 투자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4장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지식. 투자의 목적은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비근로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시간을 직접 투입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일해서 창출하는 소득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선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종잣돈. 저자는요, 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총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2가지. 첫째는 현재 내 가게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알뜰하게 모으는 거예요. 둘째는요, 거주 등의 이유로 묶여있는 큰 돈이 있죠. 깔고 앉은 돈, 이거를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쓰는 것부터 체크해보라고 저자는 얘기해요. 모든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정비는요, 통장에서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고정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연금, 각종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그리고 교통비 등이죠. 반면에 지출되는 금액의 크기나 시기가 매번 달라지는 게 변동비입니다. 여행 경비, 옷, 소모품 구입비, 경조사비, 커피값 등 잡비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뒤에 또 한 번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지출의 필요 여부로요. 필요비와 불필요비로 나뉘는 거죠. 필요비는요, 지출하지 않으면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비입니다. 일종의 생계비용이라고도 해요. 생계비용. 불필요비는요, 지출하지 않아도 당장 큰 문제가 없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통틀어서 가장 규모가 큰 불필요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비 중에서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줄여나가면 됩니다. 이때 가계부가 도움이 돼요. 정리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고정비인데 불필요비에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이게 정리 우선순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변동비 중에 불필요비, 뭐 여행 경비나 뭐 음료비 이런 거죠. 여기 불필요비를 다 정리해야 돼요. 불필요비를. 종잣돈을 마련하는 두 번째, 거주 등의 이유로 묶여있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자의 경우에는요, 첫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 2억을 빼서 이사 가려고 보니까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본인의 돈과 대출금을 합쳐가지고 처갓집 근처로 이사하고 남은 돈 1억 7,2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바로 깔고 앉은 돈을 최소화해서 나의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배치하는 자본의 재배치를 실행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해요.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무조건 돈부터 만들 게 아니라 잃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뭐 돈부터 만들고 투자해야지라고 투자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지식이 쌓여 있고 해야 되는 거죠. 실력이 뒷받침된 후에 비로소 돈을 만들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돈을 잃지 않은 투자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저평가입니다. 사는 순간 돈 버는 것이 투자입니다. 막연하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투기예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사는 순간 돈을 버는 투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평가란 물건의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상태를 의미해요. 가치 대비. 부동산의 가치는요, 입지로 결정되기에 입지보다 가격이 싼지 적정한지 비싼지에 따라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다음 공식이 성립됩니다. 입지에 비해 가격이 싼 게 이게 저평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사야 돼요. 입지에 비해 가격이 같으면 적정하고 입지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고평가입니다. 결국에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려면요, 그 가치인 입지를 알아보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저평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관심을 두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요, 계약하기 전에 더 많은 대상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비교를 통해 저평가를 알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품과 손품입니다. 저자가 평촌 아파트 살 때의 판단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평촌의 입지는 3번의 입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평촌의 가격과 3번의 가격이 같았대요. 그래서 결국 평촌이 저평가됐구나 라고 판단하고 평촌을 산 거죠. 결론은 저평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지역을 늘려야 됩니다. 추가로요, 전세가는 매매가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자는 얘기해요. 이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하락할 때 일반적인 경우 전세가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말과 같죠.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세 차익형 전세 투자를 할 경우에 매입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게 돼도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즉 투자금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걸 투자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시세 차익형 전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여러 지역의 물건과 비교해 본 결과 저평가가 확실한가? 둘째는요, 전세가율이 높아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며 건당 리스크는 작은 물건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인생을 바꾸는 투자. 저자는 직장인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마치고 나아가 조기 은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부를 쌓으려면요, 다음의 과정을 추천한다고 해요. 1번, 노후 준비가 1차 목표인 거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저축이나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유 자산의 크기를 키워갑니다. 네 번째는 매입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원하는 은퇴 시점을 전후로 축적된 자산을 현금 흐름화하거나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입니다. 결국에 이 3번과 4번이 핵심입니다. 저자는 얘기해요. 잦은 거래를 통해서 적은 수익을 당장 손에 쥐는 것보다 자산의 덩치를 꾸준히 불려가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 투자의 장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산을 팔지 않고 쌓아 올리는 방식, 이거의 장점은요, 첫 번째 장점은 수익 실현을 뒤로 미뤄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수익의 크기가 이제 자산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이에 비례해서
수익 또한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덩이 효과죠. 세 번째 장점은요. 거래 횟수가 줄어들어 그에 따르는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에 소모되는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 시스템 투자법에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일하면서 생업과 시간과 돈을 교환하면서 급여인 거죠. 생계비용을 빼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전셋값이 올라서 이 오른 전셋값으로 또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년간 40채의 부동산 시스템 구축 로드맵이 나와요. 1년 차에는 하나를 사요. 2년 차에도 2개 사고 3년 차에는 3개가 됩니다. 그럼 3년차부터 전세가 2년 이제 끝나니까 이 A 주택의 전세가가 오르죠. 그럼 4년 차는 이제 B의 전세가가 오릅니다. 이 2개 전세가 오른 걸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삽니다. 이 4년 차부터는요, 오른 전세가로 충분히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보시면 계속 오른 전세가로 아파트가 계속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총 15년이 되면은 40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 한 곳이나 한 아파트 단지에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지금 전국에 고르게 투자대에 보유한 모든 주택의 전세가 동시에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결국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우려는 기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현금 유동성은 확보해 놔야겠죠? 당장 통장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놓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도 뚫어놓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모든 대출을 끌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예비용은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을 요약하면요. 투자에 필요한 돈은 모으는 것과 동시에 만들 수도 있다. 단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시점 직장인에게는 아파트 전세 투자야말로 노력 대비 효용이 높은 투자 방식이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저평가된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자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라. 그리고 쌓은 것을 잘 지켜내고 싶다면 주머니 속 현금 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과욕을 삼가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그 저자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리스크 관리법으로 아래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명 역전세 리스크 관리법이죠. 첫째, 처음부터 전세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적은 물건에 투자해야 돼요. 전세 거주자는 입지가 좋은 물건에 몰립니다. 특히 직장과 교통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우수한 지역을 투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예정된 곳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요.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 주택의 전세가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요, 신규 주택 공급이에요. 따라서 이 같은 계획이 예정된 곳이라면요, 최악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려는 물건의 주변 지역에 3, 4년 이상의 장기간 해당 지역 인구의 1% 이상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아주 핵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로 현금을 확보해 놓고, 네 번째는요, 세제 혜택 등 위해서 매입하는 물건을 임대용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매도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투자 물건을 한두 개 정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당장 못 팔잖아요. 현금이 급하면.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빼놓는 거예요. 당장 팔 수 있는 걸. 다음은 5장입니다. 5장.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 저자는 누군가 단순한 생각이나 정보의 모음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해당 장에 정리했다고 해요. 인사이트 있는 두 개를 공유 드릴게요. 확실한 투자 기준 세우기와 가격이 상승할 지역 선정하기예요. 먼저 확실한 투자 기준 세우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적절한 순서로 순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시행착오 없이 투자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투자를 해왔지만 아직 명확한 투자 기준이 없거나 이제 막 투자에 입문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면 다음 질문을 따라해 보라고 합니다. 1단계는 투자 기준이에요. 다양한 투자 종목 중에 어떤 것에 투자할지. 2단계는 부동산을 선택했으면 부동산 투자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에서 어떤 대상에 투자할지.
3단계는요, 뭐 여러 부동산 투자 중에 뭐 땅, 아파트, 상가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파트를 선택했다면 아파트 투자 기준은 어떨지, 아파트에는 어떤 투자를 할지. 4단계는요, 이 투자 기준을 좀 더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 투자 기준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 저자는요, 아래와 같이 정리했죠. 투자 기준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어떤 투자를 할지, 2단계는 어떤 부동산, 3단계는 어떤 아파트, 그리고 4단계는 가장 좋은 아파트는 무엇인지. 가격이 상승할 지역 선정학입니다. 다음은 저자는 부동산 시장의 커다란 움직임은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세가 기울기가 급격하거나 완만한 변화는요,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죠. 시장 참여자의 수는 곧 전반적인 분위기를 뜻합니다. 즉, 대중들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파트는요,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몰린다고 해도요, 완성품을 즉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빌라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다른 점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요, 공급이 쉽죠. 다시 말해서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바로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시장은 냉각, 그 공급이 많은 거죠. 수요에 비해. 냉각과 과열, 즉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에 비해. 냉각과 과열을 반복하게 되고요. 정책도 이에 맞춰서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맞을 수가 없어요. 수요가 많을 때는 입주가 아닌 분양을 하게 되고, 이 시차가 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등락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시차가 있어도 결국에는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해서 보면 어딘가에는 2013에서 2014년도의 수도권처럼 바닥을 다지는 지역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뭐 대구가 공급량이 많아서 뭐 힘들다고 하지만 공급이 다 된 이후에 이제 수요가 그걸 따라가면은 대구도 이제 뭐 과열인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요, 여기 중요합니다. 저자는 안에 네 가지 기준으로 투자 아파트를 찾는다고 해요. 전세가율과 가격, 투자 금액 규모, 입주 물량,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은 쌓여있지 않은지를 체크하고요. 입주 물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 인구의 0.5에 3, 4배 이르는 과대한 입주 물량이 3년 이상 대기 중이지 않은지 주변 지역까지 같이 체크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주 직접 지역들을 가보면서요, 가격에 대한 감을 잡고 나서 매달 전국 시구 단위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요. 시구 단위 평균 전세가율이 비교적 높고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진 지역을 몇 군데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부동산 서비스에서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높은 전세가율과 적정한 투자금 규모에 부합하는 단지가 많은 지역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과 미분양 현황 등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임장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임장을 한 후에 최종 매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5장 요약입니다. 간결하고 확실한 투자 기준을 마련해라. 너나 위의 세 가지 투자 기준은 저평가, 적은 투자금, 리스크 감당 여부다. 아파트 시장의 흐름은 수요와 공급 간 시차에서 비롯된다. 싸다고 느껴지면 저평가죠. 전세가율이 높은 곳, 적은 투자금을 주기적으로 탐색하고 임장해라. 바로 투자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조사를 통해 관심 있는 지역의 인상을 파악하고요. 미리 뭐 어떤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의 가격은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되죠. 현장 조사를 통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물건부터 아닌 물건까지 물건의 우위를 가늠하라. 수월한 임대 조건 4가지, 가격, 집 상태, 입주 가능 시기, 사람을 기억하라. 마지막 6장입니다. 6장. 마지막. 투자는 꾸준히 해야 돼요. 오랜 기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고요. 꾸준히 해나가야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뭐 하나 하고 뭐 왜 실적이 안 나오지?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면 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적정한 크기의 돈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이도 커져야 들어오는 돈도 커져요. 6장 마인드입니다. 당신의 돈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저자는 이야기해요. 지금 집값은 거품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집값이야 등 뭔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만 높여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자도 뭐 초기에는 이랬죠.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부 뭐 정권을 욕하기보다는 이것보다 뭐 그 나온 부동산 정책에 맞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투자가 더 좋은 건지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으라는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6장 마인드 요약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돈, 부동산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그저 관찰하고 이해한 후에 활용하면 그만이다. 조급함은 멀리하고 꾸준함을 가까이 하라. 먼저 주어야 돌려받는다. 기버가 되라는 거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선택에 집중해라. 뭐 투자하고 싶다고 다 투자할 수 없잖아요. 중잣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그 상황에서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는 거죠. 이게 누적이 되면 반드시 성과는 나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꼭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절대 가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마인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 책을 읽고 나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실행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어요. 뭐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저에 비하면요,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도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요, 다양한 지식을 사방팔방에서 쌓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제가 응원할게요. 앞으로 긴 영상이지만 얻어가시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고 좋은 책 읽으면서요,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구독자님들도 계속해서 이제 투자해 나가시면서 인사이트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